안녕하세요. 참사랑 아니요 원장 권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원장님이 제 양력을 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참사랑 아니원에서 이제 소아, 비만, 피부 미용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화성 한의원 성조숙증 연구진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 한의원 소아시령 연구진, 소아시령 연구원 연구진으로도 있는데, 이런 양력을 요즘은 아무도 안 믿으시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양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강의 들어가 볼게요. 항상 궁금하죠? 옆집 애들 보면 잘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애만 작은 것 같고 옆집 애들 쑥쑥 크는 것 같고 쟤는 밥도 잘 먹는데 우리 애만 안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더 작은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특히나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 유치원에 처음 딱 갔는데 줄 서세요 하는데 우리 애만 밑에 학년이랑 키가 비슷하고, 이럴 때 한의원에 제일 많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더 작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를 결정하는 이유에 키가 작아서 성장도가 낮아서 한의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엄마 키 얼마예요? 아빠 키 얼마예요? 이걸 물어봐요. 엄마 키, 아빠 키는 아이들 키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오시잖아요? 꼭 어머님들이 아버님한테 야, 얼마냐? 화를 내요. 네가 작아서 얘가 작은 거다. 남 탓을 하게 되죠.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키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요인 23%, 영양상태 31%, 운동 20%, 환경적 요인 27%.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천적 요인이 한 70%에서 80% 가까이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작은 이유는 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다른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작다고 해서 꼭 우리 애가 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키가 있겠죠. 내 아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예상키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나의 키와 남편의 키를 더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13을 더하고 여자아이들은 13을 빼요. 그리고 2배로 딱 나눠보면 내 아이의 예상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상키는 최종으로 성장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을 때 최종 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이거는 단순히 뭐만을 계산한 거냐, 유전적인 요인만을 계산해서 예상키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후천적인 요인이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후천적인 요인으로 거기서 10cm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아이의 예상키가 아무리 170이 나와도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식이습관이 불량하다거나 하면 16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키가. 그래서 예상키라는 건 단순히 그 수치상의 의미일 뿐이고, 내 아이의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10cm 정도 오차를 만들 수 있으면 목표는 우리가 그 남아있는 숨어있는 10cm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내 아이가 제일 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보면 성장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내 아이는 과연 몇 번째 있는가, 체중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내 아이는 과연 몇 번째 성장도가 찍힐까. 그래서 확인해보는 사이트 제가 여러 개 찾아보다가 한의사니까 광주광역시 한의사에 이런 팁이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 한의사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 온라인 자가진단이라고 있어요. 성장도 검사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도 있고, 성인 예상키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해당 나이를 선택하고 내 아이의 이제 키나 몸무게를 넣으면 내 아이가 보통 그 나이대에서 어느 정도 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3% 이내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는데 내 아이가 3등 이내다 하면 이거는 병적인 걸로 판단을 해요. 저신장증 또는 외소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성장도가 20% 이내다. 1등에서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20등 이내, 16등, 17등이다. 체중도 그렇고 아니면 키도 그렇고 20% 이내의 성장도를 보인다 하면 그때부터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그거는 아까 3%는 반드시 병원에 찾아야 되는 이제 병적인 거고, 20% 이내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서 내 아이의 성장도를 평균치까지는 맞춰줘야 되세요. 50%가 평균이고, 근데 이 성장도가 중요한 게 내 아이가 80%는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좋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이 너무 빠른 것도 이것도 병적인 단계를 의미하거든요. 이따가 왜 성장이 너무 빠른 게 병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건지 뒤에 가면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내 아이 키 이름 몸무게 재보고 여기 성장도 한번 찍어보고 아, 내 아이는 진짜 몇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상 키 확인하는 거는 아까 제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거 있으니까 여기서도 계산 한번 해보시는 게 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숨어있는 10cm를 찾아내야 돼. 10cm를 찾아내는 법. 첫 번째, 아까 운동이 20%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운동 자체. 이거 두 개 중에서 내 아이의 성장이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운동일까요? 왼쪽, 오른쪽?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역도 같은 당연히 무거운 운동은 뭐에 무리를 주냐면 관절에 무리를 주게 돼요.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면 척추 자체가 휘게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짐을 많이 들거나 하중을 많이 실는 운동은 성장판이 있는 무릎이나 발목 쪽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운동은 성장에 저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은데 농구는 예전에 막 농구하면 키 큰다 해서 엄마들이 엄청 농구장에 막 보냈죠. 근데 농구하면 과연 키가 클까요? 농구 선수들이 키가 큰 사람이 농구를 하는 거지 농구를 한다고 키가 크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점프를 높이 했다가 떨어지는 동작을 계속하면 성장판을 자극을 할 수도 있는데 성장판에 압력이 가해져서 땅에 떨어질 때 관절에 한 5배에서 6배 정도 보통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보다 한 그 정도 무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면 그때부터는 성장 저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특히나 이제 한참 크고 있는 아이들, 그런 나이대에서는 이렇게 점프 동작을 높이 했다가 떨어지는 운동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가볍게 하시는 거 좋지만 키를 위해서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좋은 운동들 이런 게 있죠. 수영, 철봉 매달리기, 조깅. 이거는 점프 동작이 있어도 가볍고 관절을 써도 전신에 있는 관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는 운동이기도 하고 아이들 성장통 있는 아이들 대부분 어디가 아프다고 해요? 성장통이 있으면? 그쵸, 허벅지 종아리. 그쵸, 다리가 아프다고 하죠. 하지가 아픈 게 성장통의 제 1번 특징인데 한방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성장을 할 만큼의 충분히 얘 영양은 있어요. 근데 내 몸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크고 싶은데 그만큼 크지 못하니까 얘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육도 늘어나는 느낌을 계속 느끼게 되고 관절도 늘어나는 느낌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전신 관절을 늘려주고 전신의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성장통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위한 운동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태권도 하면 키 안 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것도 유도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방어 동작이 많다고 해요. 방어하는 동작이 많고 특히나 낙법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을 많이 배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태권도를 할 때도 가볍게 태권도를 시키면서 왜 요즘은 태권도 가면 줄넘기 많이 시키잖아요. 줄넘기 많이 시키면서 가볍게 하고 스트레칭하고 요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격한 방어 운동이나 격파 운동 이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은 성장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운동이 딱 나쁘다고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거는 내 아이의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관절 자체에 전신 관절을 다 쓰고 무리가 없이 진행한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가장 많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소화 비만을 통해 이제 성조숙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성장이 저해가 되는데 성조숙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맞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있으신 어머님들이 성조숙증에 관심이 많은데 성조숙증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엄청 많이 떠요. 지금 2016년 3월 이것도 한 2016년인데 6년 새 9배가 급증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질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게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니까 엄마들이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이게 진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걸 질환으로 판단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단이 많아진 거고 대신에 성조숙증이 뭐고 비만은 왜 생기며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관계를 어머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 아이들의 이제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고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성조숙증은 이렇게 딱 보면
성장 호르몬이랑 성 호르몬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은 사춘기보다는 성장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성 호르몬보다 빨리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한창 나와야 될 시기에 성 호르몬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아이가 빠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가는데 목표점은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대전까지 엄청 밟아서 가요. 엄청 밟아서 가서 타이어 펑크가 났어. 그럼 걔는 대전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 차는. 성장은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대전, 부산까지 가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전까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속도를 늦춰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천천히 차가 고장나지 않는 선에서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성장 치료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성조숙증,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단 기준을 이렇게 4개, 5개, 3개로 나눠요.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만 8세 이전인데 가슴에 멍울이 생겼다. 그리고 뼈 나이가 현재보다 많다. 최근에 키가 빨리 너무 자랐다. 남들보다 피부나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갑자기 많아졌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나 2개가 있으면 성조숙증의 발병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남들보다 빨리 자라고 있네? 굉장히 좋은 일. 아까 막 성장도가 80%, 90%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빨리 자라는 거면 이게 몸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자라버리고 얘는 이제 어른이 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걸 멈춰줘야 된다. 그리고 3개에서 4개가 있다 하면 이건 이미 성조숙증이 실행이 돼서 이거는 이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엄마의 초경이 초등학교 때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도 성장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부모가 아까 우리가 부모 평균 키로 아이들의 최종 키를 계산해 봤잖아요. 그거의 최종 키보다 우리 아이가 너무 빨리 자란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성장 발육 속도 치아가 나거나 아니면 성장 발육이 남보다 빨랐다든지 과체중이나 비만이다. 이런 게 있으면 위에 거랑 4개랑은 다르게 성조숙증의 이제 가능성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얘는 이미 질환이 생긴 거고 얘는 이제 이 정도 증상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엄마의 초경이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의 초경도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경이 빨리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키가 더 이상 안 자라게 되세요. 그래서 그 초경을 엄마보다 늦추는 것도 치료의 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제부터 얘기하시는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딱 몸을 잡아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10번, 11번, 12번 한번 볼게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썼다. 10시 이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 3개의 특징은 뭐냐면 다 아이들의 호르몬 계통에 불균형을 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 장기간 사용하면 스테로이드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계통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11번 일회용품 플라스틱 한창 문제가 됐죠. 뭐 때문에? 환경 호르몬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진짜 호르몬들을 교란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10시 이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수면 상태가 불량하면 자면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계통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미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의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런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피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때까지 성조숙증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그럼 소아 비만이랑 성조숙증이랑 키가 안 크는 거랑 이거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소아가 비만해져요. 체지방률이 많아진다 하면 피하 지방에서 뭘 분비해내냐? 우리 몸속에 있는 피하 지방에서 성호르몬 유사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나와야 되는 호르몬들이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피하 지방에서도 얘랑 비슷한 물질들을 또 똑같이 이만큼씩만 만들어내. 원래는 이 정도만 필요했는데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얘의 성장 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조숙증이 오게 돼요. 그렇다면 성조숙증이 와버리면 남들보다 성장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성장판이 결과적으로 일찍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숨어있는 10cm를 찾아주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뭐부터 잡아야 되냐면 소아 비만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발달 단계, 성장도를 계산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성장도를 계산해 봤을 때 내 아이의 키도 80%대고 몸무게도 80%대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아까 그 우리 아버님 얘기하셨죠. 키는 40%대인데 몸무게는 80%대야. 걔는 소아 비만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아 비만에 해당하면 뭐냐? 그럴 때 어머님들이 얘 살 빼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와요. 아이들은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 살을 빼거나 그 이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걸 조절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저해가 돼요. 어느 정도 영양물질이 공급이 돼야지 성장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몸무게는 거기서 더 빼는 게 아니라 유지를 시키고 대신에 내 아이의 체중만큼 키를 빨리 키워주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한다든지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습관을 조절하고 먹는 음식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 물질들을 한약이든 영양 보조제든 공급을 빨리 해줘서 체중만큼 키의 퍼센트를 늘려주는 게 소아 비만의 치료법이에요. 소아 비만 잘못 치료하신다고 막 운동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너 먹는 양 줄여 막 이만큼 줄여버리거나 그렇게 하셨을 때는 오히려 살은 빠지지만 아이의 성장에는 더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로 네, 키랑 몸무게가 비례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키가 20%고 만약에 몸무게가 20%대다. 그럼 얘는 키가 40%고 몸무게가 80%대인 아이보다 성장도가 더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왜냐? 얘는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죠. 그러면 체질적으로 저신장증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냥 발육 단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왜 남편들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중학교 때까지는 앞에 첫째 줄에 앉았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제일 뒷줄에 앉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체질적으로 성장이 천천히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초반에 잡았을 때는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키가 클 확률이 높은데 지금 키는 40인데 몸무게는 80이다. 이런 거는 성장이 더딘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많이 먹어서 소아 비만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를 그대로 두고 몸무게를 줄이는 치료가 아니라 키를 빨리 키워서 얘랑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필요한 거고. 걔가 4살인데 4살, 5살 이런 애들한테 성장을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가 언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유전적인 영향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1사춘기라고 하죠.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그 전까지 성장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1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빨리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체 없이 빨리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 효과를 많이 보고 진짜 최종 키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고 싶다 하면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 조금 뚱뚱하다거나 다른 애보다 우리 애가 좀 더 커서 가슴이 크다거나 이런 부모님들이 고민되신 부모님들이 있어서 양방병원에 데리고 가서 성장 호르몬 억제제 맞추고 이런 어머님들 가끔 계세요. 절대 맞추지 말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거는 걔가 지금 빨리 크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얼만큼 빨리 컸었는지 엄마 아빠도 체질적으로 빨리 성장 호르몬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고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가족적으로 식습관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단순히 운동량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고쳐주셨을 때 그 아이는 외부의 호르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거기에서 외부의 강한 물질을 주입을 딱 해버렸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호르몬을 분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세요. 이거 막 2개 하니까 간호사들 원장님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빨리 넘어갈 거라고. 좀 오른쪽이 더 좋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에는. 근데 막 다른 걸 막 물어보죠. 엄마들은 진짜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죠. 진짜 뭐가 궁금하냐? 이런 말 있죠. 콩 두유 먹으면 성조숙증 일으키나요? 우유 많이 먹으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쵸, 콩 종류. 특히나 또 여자아이들 이제 같이 쓰신 분들은 석류 음료. 석류에 막 에스트로겐 막 유사물질들 막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조숙증에 이미 들어선 아이들한테는 이런 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성조숙증이 되기 전까지는 도움이 되세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콩, 두유 아니면 우유 같은 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죠. 그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이제 뇌 활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중에 한 13에서 17%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당히 먹어줬을 때는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되고, 특히나 우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오히려 1일 한 200ml 정도의 이런 복용은 성장도나 아니면 소화 비만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에 이미 들어섰다 하면 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은 물질들은 복용시키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두유라든지 석류 그런 음료를 꼭 복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성조숙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 호르몬을 빨리 나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리고 계란, 두부, 달걀. 다이어트 할 때 제가 계란을 엄청 추천드리거든요.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제 몸무게가 한 50kg대 뭐 후반이라고 치면 저 같은 경우에 1일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계란 흰자로만 한 8개에서 9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 애가 계란을 하루에 8개에서 9개 먹지 않죠. 근데 그 아이의 몸무게는 당연히 저보다 많이 낮겠죠. 그럼 보통 하루에 한 2-3개 정도는 복용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란 흰자나 두유 매일 먹는데요. 매일 먹는 거 크게 무리되지 않아요. 대신에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2개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뭐 우유를 하루에 걔가 1000ml 이상 먹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성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대신에 골고루 복용시키는 거, 그것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영양의 불균형이 오니까. 근데 그거는 적당히 먹여주시면서 다른 것까지 섭취시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석류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석류 음료를 애가 이렇게 달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한 잔 정도 먹고 다른 것도 같이 먹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성호르몬을 나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경우는 소화 비만인 엄마들이 오자마자 우리 애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 끊어야 돼요. 고기 끊으면 안 돼요. 왜냐? 고기에는 동물성 단백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단백질 섭취하는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화 비만이라서 고기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기는 끊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이는 방법을 바꾸셔야죠. 어머님들이 어떻게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고기를 먹이는 게 아니라 삶거나 그래서 기름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가 제일 잘 되는 형태로 먹여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랑 함께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다른 음식 중에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이 슬라이드 한 장 더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서연이 어머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이제 음식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 있나요? 이거 먹여도 될까 안 될까 고민했던 거. 고기를 잘 안 먹는데 애기가 다른 쪽으로 고기와 비슷하게 먹으시는 거예요. 고기와 비슷한. 는 되게 좋아하는데 고기를 그 식감이 그런지 잘 안 먹거든요. 고기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기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랑 그 콩이나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달라요. 구성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단백질을 종류로 대체는 할 수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크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닭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먹는 방법을 조금 바꿔주셔서 어느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는 게 좋고, 그럴 때는 차라리 우유나 이런 거를 먹여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우유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에서 나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먹여주시는 거 도움이 되시고, 어떤 걸 편식을 한다 하면 그걸 이제 일단은 먹는 방법을 바꿔보는 게 제일 1번 포인트예요. 한방적으로 치료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안 먹여야 되죠? 뭐 먹여야 되죠? 좋은 걸 아무리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안 먹어서 막 너무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여보시고, 대신에 우리 아이가 먹는 것 중에서 안 먹여야 될 것들을 끊는 게 질병을 치료하는 데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시는 분 딸이 꽃게가 그것도 안 좋은가 봐요. 꽃게. 좋아하는데 덜 먹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해조류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꽃게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양들이 물론 있었을 건데, 사실 음식의 섭취로 인해서 어떤 단일 음식의 섭취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오진 않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다른 쪽으로의 식습관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덜 먹이는 건 추천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성조숙증 유발되진 않아요. 해조류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서 꽃게를 꼭 우리 애한테 피해야 되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잘 안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왜 성장이 잘 안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 뭐 포인트 여러 개가 있겠죠. 잦은 비염, 축농증, 아토피, 잦은 감기, 호흡기 계통의 질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도 유치원 가고 옆집 애도 유치원 가고 뒷집에도 유치원 가서 똑같은 먼지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쟤랑 우리 애랑 먹는 거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나도 아토피 없었고 옆집 엄마 아빠도 아토피가 없었어. 근데 우리 애만 아토피가 생기거나 우리 애만 비염이 걸리면 막 축농증으로 진행을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폐렴이 생겨. 왜 그럴까? 보면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면역력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증상들은 절대 발현이 안 돼요. 근데 면역력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내가 방어하는 능력이거든요. 내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 증상 중에서 이만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치료하려면 이 증상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애만 먼지 없는 환경에서 막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문 꼭꼭 닫아놓고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 아이의 면역력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이 외부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서 질환을 치료하면 도움이 될 건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성장에 왜 방해가 되느냐? 일단은 수면을 방해해요. 호흡기 계통의 질환들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숨을 애들이 제대로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수면에 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오게 되는데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게 되고 소화력 약화. 이거랑 소화력 약화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뇌랑 피부는 한 배엽, 같은 배엽에서 기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술 많이 먹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막 여드름이 나는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에 의해서 식도 쪽으로 내려가는 이쪽 위장관 계통의 피부 증상이 바깥쪽에 있는 피부 증상으로 발현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피부 트러블 생기고 막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뇌 자체에서 영향을 받으면 이게 피부 증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기원, 우리 몸에 태어났을 때 기원 자체가 같기 때문에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면역 질환들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소화력이 약화된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애 너무 잘 먹는데 잘 먹는 게 소화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먹는 아이들 중에서 한방적으로 위열이 떠서 잘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위열이 뜬다. 어른들로 말하면 계속 먹어도 허기지는 사람. 먹어도 속이 가득 찬 느낌이 없이 허기지는 사람. 위가 쓰린 느낌을 어른들 중에서도 그게 배고픔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치료를 해보면 위장장애 있는 분들이 선생님 저 식욕이 조절이 안 돼요. 딱 체크를 해보면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속쓰림이나 속 더부룩함을 자기가 배고픔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관 계통을 딱 잡으면 식욕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면역 질환이 있을 때는 이 아이가 소화를 진짜 잘 시키는지 아니면 이게 헛배가 부른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어른들처럼 위장관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지 엄마들이 이걸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치료를 해줘야 성장이 잘 되는데 이런 수면 방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성장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물품을 디스하면은 또 제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제가 검색한 거냐면 면역력 홍삼이라고 쳤어요. 네이버에만 저렇게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한의원에 왔을 때 엄마들이 성장을 위해서 면역력 떨어졌네요. 선생님 저희 비염이 정말 안 나아요. 비염 때문에 홍삼을 지금 한 2년째 먹이고 있는데 선생님 저희 애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홍삼 먹고 키도 엄청 많이 컸는데 다른 거 왜 잠을 잘 못 자요. 아니면은 얘는 밥은 정말 잘 먹는데 계속 키가 안 커요. 근데 키 크라고 지금 홍삼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삼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홍삼 안 먹어. 홍삼 거의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는 만병통치약이죠. 그리고 목이 마르다 하면은 애기들은 엄마 이거 나 설탕 들어있는 이 음료 먹을래 했는데 아니 이거 먹어 아이 키 커. 이렇게 엄마들이 지어지죠. 이게 과연 우리 애한테 진짜 도움이 됐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홍삼. 근데 먹이를 진짜
먹이고 살 많이 쪘죠.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홍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홍삼은 인삼이죠. 인삼 성분을 어떻게 찐 거예요, 홍삼은. 인삼을 당연히 쪄서 이제 약을 만든 건데, 저희가 사상 체질로 보면 소음인이란,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이라는 체질이 있는데, 소음인이라는 체질한테 가장 적합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 인삼이나 홍삼 같은 약은 소음인 아이한테 딱 먹였다. 그러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소음인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약간 호리호리하고 골반이 벌어지고 얼굴 피부가 하얗고 손발이 조금 냉하고 배가 밥을 많이 먹는데 배가 그렇게 볼록 나오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피부도 촉촉하고. 근데 대신에 엄마가 봤을 때 얘가 좀 열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손발이 찬 것 같아요. 아니면 얘는 추위를 많이 타요. 요런 아이들이 소음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홍삼을 먹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 애가 막 열이 뜨고 막 잘 때도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우리 애는 여기 풀어놓으면 저기까지 2바퀴도 뛸 수 있어요. 막 이런 애들한테 홍삼을 먹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방적으로는 홍삼은 굉장히 뜨거운 약이에요. 뜨거운 약, 열이 많은 약. 그래서 몸이 차거나 몸이 냉한 분들이 홍삼을 먹으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저희도 약 처방을 할 때 그런 소음인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기본 처방 바탕에 인삼, 홍삼을 넣어서 처방을 해드려요. 인삼을 넣어서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 중에서 열이 많은 아이들한테 뜨거운 약을 넣어버렸다. 어떻게 하냐면 열이 막 위로 막 상열이 되면서 아까처럼 계속 허기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허기가 지면 얘가 위열이 동해서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홍삼에 대한 부작용 막 연구들을 막 하다 보면 어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홍삼을 먹고 나서 여성형 유방으로 변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홍삼의 이제 주성분 중에서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여성 호르몬 유사체를 얘가 포함하고 있어요. 갱년기 여성들이 홍삼을 한 3년에서 4년 이상 복용했다 하면 어떤 자궁 쪽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자궁 질환, 예를 들어서 자궁 근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기가 커져요. 걔는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에도, 자궁 근종은 원래 갱년기 이후에 발견이 되면 제거하지 않고 크기가 커지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게 1원칙이거든요. 근데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덜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궁 근종이 계속 커져요. 추적 결과를 해보면 이런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홍삼 같은 거, 여성 호르몬 제제가 많이 포함된 거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생리통 심하신 분들 홍삼 먹고 생리통 더 심해졌어요 하는 분들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홍삼을 복용시키실 때 우리 애가 이 홍삼에 잘 맞는 체질인지를 봐야 되고, 특히나 요즘 들어서 엄마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또 하나가 ADHD. 학교에만 가면 막 우리 애가 막 안절부절 막 뛰어다니고, 선생님도 그래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병원에 와서 걔를 딱 보고, 근데 엄마들 처음에는 이제 불신하죠. 맞춰봐. 내가 우리 애를 앉혀놓을 테니까 무슨 체질인지 무슨 병인지 맞춰봐. 이렇게 하고 딱 앉아 계시는데,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딱 10초만 봐도 10초에서 한 30초 안에 틱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눈을 깜빡이는 게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까딱한다거나.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방적으로 허화가 동한다고 해서 위쪽으로 열이 뜨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열이 뜨는 증상이 있을 때 홍삼을 계속 먹이게 되면 이 ADHD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조금 남자아이들이 많고, 산만한 아이들,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열이 뜨고 그런 아이들 많은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홍삼 끊고 약 드셔야 돼요. 엄마들 못 끊어요. 홍삼이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거 2년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거예요. 어머니 끊으면 더 커요. 안 믿어. 근데 진짜 홍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체질에 맞지 않거나 증상이 많지 않으면 끊으면 더 커요. 그래서 엄마들 왜 요즘 기본적으로 막 주머니에 홍삼 음료 하나씩 넣어 다니죠. 엄마 목말라.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이 안 맞는다는 얘기 들었고, 그쵸. 홍삼은 다 괜찮다고. 그쵸.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홍삼 자체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일 성분의 약재를 복용했을 때 그게 효과가 없으면 광고 자체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홍삼이 많이 먹어도 괜찮으면 그렇게
적게 먹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삼 자체가 효능이 있어. 홍삼 자체는 막 이런 만병통치약이야. 면역력에도 좋고 키도 크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뭐 혈류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돼. 이런 도움이 되는 많은 양리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약을 많이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없어. 그러면 이 양리 성분이 그 약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거라는 반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일 성분의 약제를 오래 복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거 홍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제일 많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거라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라서 설명을 드린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죠. 건강기능식품. 막 뭐 무슨 물을 끓여, 할아버지들 무슨 물을 끓여 먹었는데 내가 그걸 10몇 년째 끓여 먹고 있네. 그걸 먹고 다 괜찮아졌어. 어떤 단일 성분의 약이든 그렇게 장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일단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아, 그거 끊고 치료 받으실게요. 일단은 끊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려면 한 2-3달 정도는 복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3달은 쉬었다가, 또 2-3달은 복용하고 2-3달은 쉬었다가, 이렇게 끊고 쉬었다가를 잘 조절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이거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먹이시는 거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이시죠? 대변 안 좋은 아이들. 유산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성분을 잘 보셔야 되세요. 아이들한테 처방하는 약들은 대부분 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산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유산균을 매일 복용했을 때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엄청 많아요. 그 엄청 많은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 나쁜 물질을 첨가한 거를 엄마들이 막 먹일 수도 있다는 거. 설탕과의 전쟁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셨어, 최근에. 막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막 다크 초콜릿 막 먹고 이랬던 분들이 그거 보고 단 거 먹으면 식욕 조절이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다이어트 하러 오면은 그걸 다 끊어요. 근데 엄마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기는 다이어트 하려고 설탕을 끊어야겠어. 엄마가 목말라 하면 이제 달달한 성분이든 홍삼 음료를 주거나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냥 알약으로는 우리 애가 잘 안 먹어요. 그냥 가루약으로는 잘 안 먹어요. 해서 이건 근데 좀 맛있으니까 먹더라고요. 맛있으니까 먹는 건 그 안에 뭔가 다른 거 안 넣으면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는 것도 엄마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또 뭐 다르게 복용하는 약들이 많잖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진짜 건강을 위해서 복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복용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내 아이한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전문가의 상의를 통해서도 필요하고, 그냥 엄마들이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걸 보고 사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파니까 사거나 그런 것보다는 약국에라도 한 번 더 가셔서 우리 애가 이 정도 몸무게인데 이거는 얼마나 먹여야 돼요? 우리 애가 뭐 내과에 가서 우리 애가 이런 걸 복용시키고 있는데 감기약이랑 이런 거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물어보면은 귀찮지 않은 이상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세하게 물어보고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 건강은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소음인 말고 다른 인이다. 소음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음이 말고 다른 인이다. 태음이 같은 경우 약간 통통하고 체격이 살집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행동이 느리다. 이런 것들. 아니면 수면 상태나 뭐 이렇게 대변 상태는 큰 이상은 없어. 큰 이상은 없고 그냥 조금 푸짐하다 하면 대부분 이제 태음인일 가능성이 나왔는데, 태음인한테는 성장을 위해서는 녹용이라는 약이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애는 녹용을 먹여야 될까요? 인삼을 먹여야 될까요? 제가 그 EBS 육아학교라는데 답변을 달다 보면 우리 애가 몇 살인데 녹용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인삼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이 집에는 녹용 맞을 수 있고 이 집에는 인삼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걔를 봐야 돼요. 녹용 자체는 강근골하는 약이거든요. 근골,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인데 녹용 자체의 성분이 굉장히 강한 약이에요. 그래서 녹용이 안 맞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녹용으로 내 성분을 많이 먹인다거나 그런 거를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는 아이도 있고, 얘는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녹용을 써야 되는 아이도 있고, 키 성장도가 너무 저해된 아이라든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제가 도움이 될 거고, 소양이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 특징, 여기 놔두면 이제 계속 무한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아이들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아이들, 그 다음에 밥 먹으라고 앉혀놓으면 밥그릇까지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인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위쪽으로 열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을 좀 가라앉혀줘야 되고, 이 아이들은
좀 안신이라고 해서 진정을 시켜주면서 혈류순환을 촉진시키고,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신장 방광계통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자애들은 자궁 방광계통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조금 보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나 자궁 쪽으로의 질환 아니면 생리불순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고 하거든요. 숙주염 자체가 한약재로는 보혈하는 약이에요. 보혈하는 약. 혈을 보해준다고 해서 피순환을 맑게 해주고 피를 보강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인들한테는 이런 약이 오히려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약을 이제 우리 아이한테 먹여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우리 아이는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체형이고, 애를 반드시 데리고 가세요. 병원에 갈 때는. 엄마 혼자 가서 약지를 왔는데요. 애기를 왜 안 데렸어요? 얘는 뛰어다녀서 상담을 잘 못하거든요. 한의사 선생님이 걔를 안 보고 약을 지으면은 상상 속에 있는 아이의 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리의 체형은 이렇고, 우리 남편은 이런 특징을 가졌고, 나는 이런 특징을 가졌고, 내 키는 이 정도고, 이렇게 남편 키는 이 정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를 다 배합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이 약이 잘 맞겠구나, 이렇게 처방받는 게 한약을 먹이실 때도 가장 도움이 되고, 양방병원에 가서도 선생님 저번에 왔던 걔요 콧물이 안 그쳐요. 이렇게 약을 받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애 데리고 가면 귀찮으니까. 유치원 갔을 때 빨리 병원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콧물의 농도를 봤을 때 끈적끈적한 정도가 줄었는지, 아니면 콧물이 노란지, 가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진짜 열을 재봤을 때 우리 애 좀 몸이 뜨뜻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른보다 체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열이 나는 게 아닌 건지, 그거를 보려면 병원에는 반드시 아이들을 동반해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성장통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촉진하는 혈자리,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건데, 아이가 있죠.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볼게요. 여기 여기 몸매, 엉덩이랑 다리에 딱 중간점이 있어요. 한방적으로는 저 혈이 승부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엉덩이랑 다리랑 이어진 뒤쪽에 중간점, 저기를 엄마들 마사지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막 팔꿈치로 누르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혈자리만 자극해 주는 거. 그럼 주물러 주세요 할 때도 아빠 다리 주물르듯이 하면 안 되고 그냥 쭉쭉쭉 하듯이 가볍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에 이어지는 부분, 여기 자극해주면 대퇴골 쪽으로의 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여기 이제 허벅지뼈 있죠, 이 장골, 긴 뼈, 요거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기 마사지 해주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오금 쪽은 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을 해서 살살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 한방적으로는 저 혈 위중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여기 뒤쪽에 딱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 손으로 살살살 마사지 해주는 거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이 있으면 무릎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무릎뼈 위로 약간 3cm 정도 올라온 부분, 여기 제 다리를 보여주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양구혈이에요. 양구혈. 이거는 무릎 쪽이랑 발목 쪽에 성장판을 자극하는 곳이 많거든요. 요 혈자리를 하면 다리 전체적으로 혈류순환을 촉진시키고 무릎이라든지 다리의 관절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로 내려와서 무릎 아랫뼈 쪽에, 여기 무릎 딱 아랫뼈 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걸 내스란, 바깥쪽에 있는 걸 외스란이라고 하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무릎 쪽으로 순환을 촉진시키고, 이 스란혈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을 자극하고 무릎에 인대 있는 부분을 무릎 인대가 딱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무릎에 인대 있는 부분을 자극해서 특히 하체 통증 있잖아요. 성장통이 있을 때 하체 통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복숭아뼈 뒤쪽으로, 아킬레스건 사이에 복숭아뼈 뒤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마사지 하실 수 있는 거, 아킬레스건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이게 이제 골륜퇴계혈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는 혈인데, 이렇게 발목에 있는 성장판 자극해주고 키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 요 같은 경우는 소화 비만이 있는 아이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성장하면서 뒤꿈치가 아프다고 해요. 하체 통증 중에서. 왜냐, 하중은 많이 나가는데 이 무게를 발바닥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극을 해주면 발 뒤꿈치 쪽으로 순환이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성장 쪽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아 성장과 비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